홍준표 대표가요, 어제 당 내부에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당협위원장 62명을 물갈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4명이 포함됐는데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물갈이 대상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과거 지구당, 지금은 당협이라고 하죠. 여기에 위원장 자리를 놓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차지하고 있어야 다음 공천에서 유리해지죠. 현직 당협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공천입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을 당무감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지역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래가지고 총점에서 미달이 되어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면요, 이 박탈된 사람이 계속 살아남아서 당협위원장도 아닌데 이 박탈한 자리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다음에 공천에서 싸워서 이기기는 매우 어려워지죠. 또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정치를 하면서 매우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지구당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투감은 당에서 당무감사가 나와요. 평소 당무회의나 이런 데서 좀 빼딱하게 옳은 소리를 하면 괜히 중앙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역에 와가지고요, 사무실에, 지구당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서류 보자 하면서 뒤지고는 또 당시 잡고 있는 정파에 조금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쫓아내 버릴까 하고 겁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체제로 가겠다라고 물갈이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친박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현직 의원 4명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서청원, 유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자, 서청원, 유기준 이 둘을 빼버리면 그럼 최경환은 또 검찰에서 잡아가고, 그러면 이제는 친박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친박의 실세라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전직 의원도 10명이 있는데 권영세, 김희정 같은 친박, 또 손범규 같은 친박,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원외 당협위원장, 즉 전직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만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48명을 쫓아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여해 최고위원, 현직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에 있었고 서초갑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정리하고, 또 박성규 영등포갑, 정성근 파주갑 등을 정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울면서 페이스북 이 라이브 방송을 SNS로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투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직후에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느닷없이 22일 날 대법원 선고를 하겠다. 즉 성완종 리스트에 돈 받았는가 하는 그 의혹이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제 홍 대표가 당 내부에서 친박을 청소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날이 바뀌어서 오늘 아침에 홍 대표의 운명을 결정을 할 대법원 선고 날짜가 잡혀버렸어요. 어제 만약에 홍 대표가 이걸 알았으면 당무감사를 발표할 의욕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날짜예요. 또 무슨 이런 대법원에 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날 불러서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1심은 유죄, 2심은 이렇게 무죄였지요.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측근 윤모 씨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모 씨가 홍 대표하고도 가까웠고 서청원 대표 측하고도 가까워서 지난번에 한번 서 전 대표가 압박을 한번 한 부분이 있지요. 또 홍 대표가 서 대표한테 이 일 좀 잘 처리되게 윤모 씨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전화를 했니 안 했니 하고 둘이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홍 대표가 서 전 대표를 당에서 출당시키려고 하니까 서 전 대표 측이 반격으로 그게 나왔는데요. 결국 출당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최경환, 서청원 둘을 출당시키려 했죠. 최경환은 검찰이 잡아가려고 서청원은 이제 당에서 당협위원장을 제거해서 사실상 힘을 빼버리려고 지금 하던 차에 이 홍 대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을 선고했는데 홍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이 지난 그해 9월이에요. 2심에서는 고법 형사 2부에서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한테서 1억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 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 성완종 회장이 작살하기 직전에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됐지만은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 판단한 겁니다. 자,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따를지 안 그러면 1심처럼 생각을 해서 유죄 취지로 판단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즉 파기환송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시 검찰은 성완종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육성 녹음을 통해서도 윤 씨가 1억을 줬다라는 진 주장이 확인됐다면서 홍 대표를 기소했고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수사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홍 대표 당 내부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교통정리를 얼추 완성을 해서 정적들을 다 내쫓고 깜빵에 가게 이렇게 방치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운명이 남아 있는데요. 참 홍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저런 상태에서 당 대선 후보를 나서서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또 저런 상태에서 대선에 지고도 다시 당 대표를 맡고 그러면서 당 내부의 이 정리를 친박들 정리를 하고 정적들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 의욕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요, 저런 식으로 정권의 들미가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뭔 의욕이 상실돼서 뭘 하고자 하는 어떤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선에 나서지도 당대표를 하지도 또 당 내부의 친박들을 정리하지도 못합니다. 왜?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홍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본다면 더 나아가서 이 법은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저는 좀 일찍 잡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대로 12월 달에 하는 거는 맞는데요. 보통 대법원이 이런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정상대로 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한명숙 씨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끌어서 하던 국회의원 임기를 넘겨서까지도 시간을 끌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날짜를 잡아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대법원이 뭔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고, 이 정권의 대법원, 이미 물갈이가 되어 있는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을 냈다고 하면 홍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으로 친박들을 거의 제거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홍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2심에서 다시 하라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거의 초토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당 내부의 숙정 작업을 지휘해 왔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거의 완성한 시점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본인이 또 돈을 받았다.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표류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서 현재 주요 이슈들, 중국의 외교 참사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요 전부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일이라고 하면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자, 그 날짜도 묘합니다. 23일, 물론 대법원은 한 달에 뭐 매번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를 주로 잡아서 하는데 그날이 22일이니까 23일,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서 3일 연휴에 직전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하는 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죠. 홍 대표 참 남한테 칼질은 잘했는데요. 이제 본인이 칼질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 정권이 쓰는 방법에 주로 의하면 제가 볼 때 좀 위태위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꼭 순방 코드에서 좌파 순방 코드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윤희상에 대해서 동백나무를 심는 부분을 보였는데 이번에 중국 가서는요. 좌파 천국 중국에 가서는 아예 내놓고 그런 행보를 했는데 자, 이 중국에서 그 베이징대 강연에서도요. 진보 역사를 수사로 자주 썼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가 윤봉길, 삼국지 관우, 명나라 장수 진린을 언급한 뒤에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이어 모택동이 대장정을 할 때 한국 청년도 함께 했는데 한국의 항일 군사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주 봉기에도 참여한 김산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두 사람은요. 별로 덜 알려진 사람들인데 정률성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뒤에 한국이 아닌 호남 광주 사람인데 광주 사람이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귀국을 했고 6.25 이후에는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1950년에 인민지원군 소속으로 북한 땅을 다시 밟아서 전선에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위문 활동을 했습니다. 즉 한국군의 6.25 때 상대편에 서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위문하고 자발적으로 북한을 선택하고 중공을 선택한 사람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자, 그리고 정률성은 중국 공산당 주력 부대 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 군가인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김사는 중국에서 계속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니미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아리랑이라는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김사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기도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것도 불만입니다. 김산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해서 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지급한 건 노무현 정권 때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들을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6.25 시기까지를 합친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죠. 모택동의 대장정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조선인 상당수는 팔로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6.25 때는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어서 남침을 해서 서울 점령과 이런 부분에서 군사적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국군이 초반에 고생을 한 거는 그런 문제에서 차이였지요. 전쟁 경험에서요. 그래서 이 중국 팔로군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한국을 남한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양 중국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시진핑이 지난 7월 달에 G20에서 문 대통령을 만날 때 북중 관계는 혈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팔로군에 가서 싸우다가 또 국공내전을 할 때도 공산당 편에서 국민당 군대와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북한이 세우고 지고 나서 북한으로 가서 또 6.25가 나니까 전부 북한군의 장교나 지휘부로 다시 남한을 점령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우스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혼밥 논란까지도 해명을 했다는데요. 자, 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혼밥 논란을 해명한 모양인데 경제보좌관이 무슨 혼자 밥 먹는 걸 왜 해명을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이죠. 14일 국빈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가 역대 우리 대통령이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한 장소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달에 거기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애교라고 쳐주십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와 밥 한 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몇 끼를 있었습니까? 점심때 와가지고 평택에 가서 미군들하고 먹었습니다. 이거는 혼밥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한국 가주사 주한미군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한국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DMZ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샌드위치는 하나 먹고 갔겠지요. 사실상 트럼프는 혼밥이라고 할 만한 혼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점심때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 24시간 정도 머무른 트럼프한테 이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하는 것과 13일부터 16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따지자면 10끼를 먹은 문 대통령이 그 중에 2끼를 중국에 얻어먹고 나머지 8끼를 혼자 먹었다. 문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한국 군대를 방문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에 대해서 지금 이회희 원전 때문에 간 거다 어쩌다 오늘 또 시끄러운데요. 제가 이미
금요일 날 뉴스 브리핑 5부에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분들, 특히 안 본 분들은 그 금요일 날 뉴스 브리핑에 보시기 바랍니다.